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성사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국회 주도권과 연계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나흘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추석 6일 동안의 연휴, 휴일이 반가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직접 이들을 찾아서 방문을 하면서 격려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휴가 굉장히 또 6일간 긴 연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국가를 최고 지휘하는 이제 통치권자로서 저는 민생,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법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방문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로 경찰, 그다음에 소방관 이런 쪽들 방문하면서 혹시라도 6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생의 어떤 허점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 아마 짚어본 것 같고요.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최근 이제 왜 경찰들에게 좀 말하자면 그 진압에 대한 어떤 대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상형 권총보다는 조금 말하자면 가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살상도는 낮은 권총을 새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시연하는 그런 모습도 보임으로써 그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강화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뭐 꼭 총선이 있어서가 아니라 추석이라는 정말 민족의 대명절이고 또 6일간의 연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민생, 치안, 그다음에 안전,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법치라는 측면까지 강조한다면 저는 이번 대통령의 휴일 연휴, 추석 연휴 민생 행보는 상당히 그런 점들에 주안점을 두고 조금 일정 기획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상당 부분도 말하자면 일선에 계신 경찰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대통령의 저런 현장 방문에서 좀 안정적인 메시지를 좀 더 받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사기 전략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경찰대 문제라든지 혹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이렇게 신설하는데 판사 출신이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부가 검찰 정부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이 다소 실제적으로 권한은 경찰이 많아졌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다 검찰이 다 하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민생과 가장 밀접한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또 최근 들어 아시다시피 묻지마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화재 사건이나 다양한 사건들이 이 119 소방대라든지 구급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로 그 나라 전체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말단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그동안에 해외 순방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금 내치라는 입장에서 또 본인이 생각하는 공권력의 강화, 나는 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격에 맞지 않는다, 또 다른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야당은 대통령이 전제군주냐, 불통 기네스북감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회담 제안이요, 되려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전 권위적이고 약간 전 근대적인 발상은 맞아요. 왜냐하면 여야의 최고 우두머리가 모여서 무슨 협상을 한다. 민주정치가 실제로 보면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가야지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결정했다고 아래로 툭 떨궈지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게 온당한 민주주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처럼 영수회담이라는 말 갖는 자체가 저는 이미 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아직도 정치권에 살아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 타이밍에 이것을 냈을까? 바로 저는 추석 밥상을 노리고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이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마치 이게 무죄가 된 것도 아닌데 마치 이제 자신은 사법 리스크에서 해소된 것처럼 그런 민생이라는 카드를 딱 꺼내든 거죠. 그동안 지난 6개월간 이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사라졌으니 민생을 갖고 얘기합시다. 딱 바로 이른바 프레이밍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받을 수 없는 카드예요. 왜냐?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라는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정치권에 엄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을 제치고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 마치 이것이야말로 나와 내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의 국정 성과와 맞바꾸자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 혹은 딜로 비칠 수도 있단 말이죠. 매우 사실 부적절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는 언밸런스적 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자신의 이제 영역을 대통령과 같은 1대1로 등치시키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은 만일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이 필요했고 정말 우리가 만일 정말 1대1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적한 현안들 해결하자. 김기현 대표랑 하면 되죠. 원내 수석 대표들 다 같이 가서 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수세에 몰린 구도에서 이제는 공세로 좀 나가보자는 그런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담긴 걸로 보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거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불통 프레임을 던질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여당이 바로 저는 김기현 대표 만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적절하게 대응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공세야말로 오히려 공세보다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될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의 그 대표회담으로 같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맞불을 놓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먼저 만나라 이런 입장인데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만나는데 은폐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마치 불법적인 좀 밀실적인 야합처럼 보일 수 있는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에 그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있고요. 또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 단식할 때 이재명 대표를 한번 손잡아 주러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아픈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좀 공격했다. 뭐 솔직히 최 평론가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그런 의제를 올렸다. 대통령이 해도 너무한다. 야당 대표를 한번 못 만나주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 보면 영수회담이란 용어는 뭐 한물간 용어고 적절하지 않지만 예전에 실질적인 여당은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국회에 와 있는 3명의 장관 후보자 사실은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어려운 세수가 뭐 50조, 60조 안 거치는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조아릴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대통령이 바로 그래 만나자 그렇게 나올 걸 기대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전달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2020년 당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 여당이었죠. 민주당도 당시 야당이었던 이 황교안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과 그 당시에 사실 뭐 위치만 바뀌었지 좀 논리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뭐 좀 아픈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야가 시대만 바뀌었고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말하는 얘기들은 입장 바꿔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이게 어느 당 얘기가 맞는 건지 사실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정치가 그래도 앞으로 좀 나아가는 그다음에 선진화 혹은 진화의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0년만 하더라도 이제 벌써 그게 20대 총선 진화 막바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저는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황교안 대표도 사실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뭔가 이걸 돌파해 가지고 야당의 어떤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술적 차원, 전략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한 거고 그때 야당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그때 얘기를 했었으면 또 될 일인데 사실 그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말을 야당, 여야 공수만 바꿔놓고 보면 똑같단 말이죠. 도돌이표 반복이고 데칼코마니 같은 발언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정치의 진정성들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정치는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생물이고 한 발짝씩 앞으로 진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국가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더 쌓아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복한다 그러면 이제 야당도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이런 전력도 있으니까 그럼 당당히 좋다. 우리 민생 가지고 여당 대표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김기현 대표와 통큰 만남 그다음에 그런 사진 하나가 나가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오히려 더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뭐 영수회담에 집착하는 이 모습은 아주 정략적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추석 연휴가 지나면 아마 이 카드를 걷어들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복되는 상황에 좀 아쉬움을 표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을 안 받아들였다고 또 서로 표독스럽게 말하자면 추석을 앞둔 분들한테 정치적으로 더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하는 거. 제안은 할 수 있죠. 안 받으면 그만인데 아쉽다.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서로 간에 지금 공격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래의 현수막도 보십시오. 지금 뭐 그 여당에서는 또 이재명 구속은 면했지만 범죄의 죄인이다. 이렇게 거의 수많은 국가에서 준 세금을 서로 상대 비방하는 데 쓰는 것.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뭐 추석 민심에 밥상하지만 아마 모든 이번 추석 전날이든 추석 당일이든 정치 얘기를 꺼낸 집은 저는 없었을 겁니다. 서로 간에 하기 싫어하는 정도로 갔다. 무반응을 뛰어넘어서 혐오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여야가 영수회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은요, 이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저출산과 가계부채, 외고 분야를 대통령과 논의만 해도 이게 회복의 신호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영수회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여쭙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 제안들, 그러니까 저출산과 가계부채 외교 분야를 대통령과 논의만 해도 바로 해결될 거다. 이런 게 전 근대적 방식이죠. 아니 이렇게 손쉽게 해결되는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만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분들의 결정이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바로 발언 중에 하나가 이것과 또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이중성을 표방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출산 가계부채 외교 문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당시 이런 법안들 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를 일종의 말하자면 익명을 요구한 그 미혼모가 출산을 하고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게 정보가 이관이 돼가지고 관리가 되는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었어요. 저출산 관련해서는. 이 법안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안 했어. 논의조차 안 했어요. 왜? 이재명 대표 가결에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외교 분야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래 항저우에 가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하러 가는 그 총리 등 뒤에 해임 건의안이라는 짐을 들려보냅니까? 이게 외교 분야를 정말 걱정하는 야당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말의 진정성도 없고 시기의 적절성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영수회담 2, 3일 동안 만일 이제 미디어에도 나오고 저희도 이렇게 주제를 갖고 논평하니까 이 문제 이제 민주당이 걷어들이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빨리 여당 대표와 회담 통해서 정말 이런 문제에 본회의에 올라 있는 산적한 법안들, 그다음에 총선 전에 처리해야 될 민생 현안들 빨리빨리 정리해서 리스트업 만들어서 정리해라. 그것이 정말 지금 30%를 웃도는 지금 떠도는 일반 중도층들을 잡을 수 있는 길일 겁니다. 네. 이렇게 좀 현명하게 판단하는 걸 민주당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수회담의 어떤 의도와 효과 어떻게 보세요? 그 이재명 대표가 한번 훅을 한번 날린 거죠. 잔펀치를. 그리고 안 받았으면 끝인 게요. 피했으면. 실제로 보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대통령하고 싸움할 게 아니라 야당의 시간입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훨씬 송곳처럼 또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국민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법안, 올바른 예산, 올바른 지적들을 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 한번 만나서 사진 찍는 것보다 훨씬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거거든요.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게 대통령한테 인정받으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정치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자기 문제로 단식 26일, 27일 할 동안에 스톱됐다라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나로 인해서 정기국회가 좀 차질이 빚었다면 미안하다. 지금부터 정기국회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심판받겠다, 판정받겠다 하는 것으로 가는 모두의 전환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열기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재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발언이 논란인데 자신의 재판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 이 40억 원을 재임 이후 벌어들일 수익의 수수료 정도 애교로 봐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본인의 귀책 사유, 저는 이게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논란의 소진이 있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사실 그게 과연 공익신고자냐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광범위한 공익신고자의 좀 기준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종의 내부 휘슬블로우들이 결국 많아져야만 어떤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부패와 범죄 이런 것들이 좀 권력형 범죄가 사라지는 계기인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공천을 받았으니까 사면 복권도 되고 저는 이제 여기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보는데 굳이 하지 않았어야 할 비용 40억은
내가 나중에 더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일 돈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수수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정치는 어떤 사실의 영역, 어떤 팩트의 영역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전 인식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발언들은 저는 김태우 전 구청장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만일 저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공세 나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난 박원순 그 오거돈 시장 선거 그 두 분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귀책 사유가 발생해서 선거 치렀는데 그때도 후보 다 냈잖아요. 약속 어기고. 그리고 그 돈 그때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치 이 얘기를 하니까 너는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건 곤란하죠. 저는 정치가 최소한 일관성을 가지려면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더라도 적절하게 비난했었어야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조금 과도한 공세라고 보고 어찌됐든 이제 선거가 10월 11일 아닙니까? 이제 딱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거는 선거운동보다도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 누가 더 좀 겸손하게 보이느냐, 누가 오만하지 않게 보이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국민의힘이 많이 좀,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민주당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저 발언에 대해서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민한 반응을 할 겁니다. 다만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긴 흐름에서 보면 누가 누구를 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정당에서. 그러나 정치 현실이 그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저는 벌써 그 지역을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미 그 구청장을 김태우 구청장이 하는 동안에 보인 행태에 대한 평가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뭐 그 서로 간의 판세가 읽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약 중심의 대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단을 꾸렸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린 이재명 대표가 연휴 직후에 당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방향이라는 게 당내에서 어떤 방향일지에 대한 그 방향이 아직 안 읽혀지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영수회담 등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좀 서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께 했다면 그걸 당내에서도 좀 지키려고 하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밖에는 그래놓고 당내에서는 뭐 소위 뭐 최고위원 통해 가지고 뭐 무슨 외상값을 갚느니 뭐 색출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내버려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통큰 리더십을 가지려면 당내 오히려 역으로 보면 각일표를 던진 그 의원들 때문에 본인이 일정 정도 리스크를 감하게 되는 결과론적인 겁니다만은 그런 것이 생겼으니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서 총선까지 가자. 그게 훨씬 자기한테 이롭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친명배 비명 구도로 가진다면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다른 식의 대응 특히 호남 주류들의 어떤 맞대응도 무시할 수 없도록 없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통합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이제 뭐 김 의원님 말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말하자면 가결됐을 그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오히려 비명계였어요. 그다음에 바로 날아간 사람이 박강원 원내대표 아주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졌던 분 날아갔었고 그다음에 송갑석 최고 하면서 지금 오직 모든 당 지도부가 원내 최고위 하나 것 없이 지금 친명일색으로 돼버렸어요.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죠. 자, 대통령한테는 통합하자고 얘기해놓고 당내에서는 칼질하겠다? 이게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 끊겠다고까지 하고 조만간 또 공천에서 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도 좀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말로는 정말 본인들이 이제
통 큰 협치를 또 여당이 주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수순이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본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마지막 이재명 체제의 완성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 중도나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고 국민들이 총선 전국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남았는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약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여권의 정치 전략도 바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려서 네. 이제 어쨌든 야당의 지금 저런 어떤 행보들이 매우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또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주문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휴 전에 대구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달 말에 4대강 보를 찾겠다는 계획인데 자,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이거든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상당 부분 예정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총선이 6개월 남았다. 정치의 시간이죠. 이 정치의 시간을 가장 정치의 고수들인 전직 대통령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활용을 하고 자기의 존재감과 자신의 역량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영향력 혹은 자신의 국정을 운영할 때 원내로 진출시켰던 또 분신들이나 혹은 측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분들도 어쨌든 또 계속적인 또 말하자면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역할도 해줘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담긴 행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너무 과잉적으로 정치 메시지를 내거나 행보들을 조금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는 여당의 선거 전략에는 조금 말하자면 분열이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엊그제 일간지와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를 한 이유들도 그런 행보에 오해하지 말으라는 아마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충분히 예견돼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조금 과잉으로 비춰지는 거는 나중에 총선 공천에서의 약간의 균열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좀 말하자면 균형 잡힌 그런 일정 기획들을 좀 소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네.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통시장 다니는 것 정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회복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시민들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두었던 곳을 가는 것. 정치에 개입하는 겁니다. 정책에 개입하는 것. 그리고 문 전 대통령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좀 우리 전직 대통령님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스킨십 잘 하십시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못 하시는 큰 어떤 다른 어떤 좋은 일들을 했으면 좋은데 총선 앞두고 저 행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 계파들 좀 공천 많이 받게 해달라는 시그널로밖에는 일으키지 않잖아요. 제발 좀 전직 대통령이 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잊혀질 그런 각오로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이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대통령실의 개편과 개각이 동시에 이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원하는 대통령실의 참모가 30여 명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총선 이후에 여권의 총선 시간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총선 시간표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 대통령실 수석급이나 행정관 아래 끝까지 아마 출마 러시가 이어질 겁니다. 그건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누구누구 퀴즈 혹은 이렇게 다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나오는 분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곧 자신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여권의 과제는 이런 분들이 그럼 많이 공천받고 많이 수도권이나 어떤 요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40%를 훨씬 넘어가지고 45% 나아가서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지지율 48%에 육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많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결국에 앞으로 이분들의 정치적 시간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성과와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아마 여권의 총선 승리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승리 지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권의 총선 전망까지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행정관 대통령실의 부분은 왜 일을 안 하느냐.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이미 캠프에 넣은 사람이 많다. 대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앞으로 이게 아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큰 화근이 될 거예요. 리스트 논란. 몇 명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게 하면서 해당 지역과
마찰이 될 거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과연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올릴 때 윤석열 정부에 뭐 했다는 것이 과연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고 그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 총선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당내에서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식이 될 것이고 뭐 민주당도 거기에 따른 어떤 친명 비명 간의 싸움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영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